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현재 일본이 역사상 최악의 한파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홋카이도에서는 일주일 동안만 57명이 저체온증과 히트쇼크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추위 속에서 단 한 채의 집만이 마치 봄날처럼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집은 2000년 전 한국에서 시작된 온돌이라는 기술로 지어졌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동네 사람들이 왜 하필 한국의 난방법이냐며 비난했지만 영하 20도의 강추위 속에서 이 집만이 따스한 온기를 유지하는 것을 보고는 생각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 조용한 마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일본 홋카이도 삿포로에서 건축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다카하시라고 합니다. 제가 경험한 일본의 올겨울은 기상청 관측 이래 최악의 한파였습니다. 그 어떤 겨울도 이렇게 무섭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창문은 얼음꽃으로 가득했고 실내 온도계는 12도를 가리켰습니다. 두꺼운 이불 세 채를 덮고도 떨리는 밤을 보내야 했죠. 홋카이도는 원래 추운 곳이지만 이번 겨울은 달랐어. 영하 20도까지 내려간 기온은 숨쉬기조차 힘들게 했습니다. 아침에 출근길에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폐가 얼어붙을 것 같은 고통이 느껴졌죠. 하지만 정말 무서운 것은 바깥이 아니라 집 안이었답니다. 그날 아침 평소처럼 사무실로 출근하려던 저는 휴대폰에 울리는 긴급 재난 문자를 받았어요. 어젯밤 홋카이도 전역에서 17명 사망, 히트쇼크 주의.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히트쇼크란 급격한 온도 변화로 인한 심장마비를 뜻하는데 주로 따뜻한 방에서 나와 차가운 화장실이나 욕실로 들어갈 때 발생하죠. 어떻게 하룻밤 사이에 17명이나 사망한 걸까요?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건축과 팀장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더군요. 다카하시 씨, 이번 사태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팀장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모두들 침통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사실 저는 3년 전부터 일본 주택의 난방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해왔거든요. 하지만 그때마다 현실성 없는 얘기라며 무시당했답니다. 제 생각은 변함없습니다. 우리 일본 주택의 난방 시스템이 문제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회의실에 찬 공기가 흘렀습니다. 자, 우리가 직접 확인해 봅시다. 그날 오후 우리 팀은 사망자가 발생한 주택들을 조사하러 나갔어요. 첫 번째 집은 80대 노부부가 살던 곳이었습니다. 집 안에 들어서자마자 한기가 느껴졌어요. 온도계를 확인해보니 실내 온도가 7도에 불과했습니다. 방 안에는 전기장판이 켜져 있었고 작은 석유 히터 하나가 방 한쪽에서 돌아가고 있었어요. 경찰 보고에 따르면 노부부는 전기장판을 켜고 잠들었다가 화장실에 가기 위해 일어났을 때 심장마비로 쓰러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방에서 나와 화장실로 가는 짧은 거리에서 20도 이상의 온도차를 견디지 못한 거죠.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이건 예견된 재앙이었으니까요. 두 번째 집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70대 독거노인이 살던 아파트였어요. 실내 온도는 5도. 할머니는 방 안에서 코타츠를 켜고 TV를 보다가 주방에 물을 마시러 가던 중 쓰러졌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모든 집의 공통점은 단열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점과 집 전체가 아닌 사람만 데우는 국소 난방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우리 일본 주택은 전통적으로 여름 더위를 견디기 위해 설계되었고 겨울철 난방은 코타츠나 석유 히터 같은 국소적인 난방에 의존했습니다. 하지만 기후 변화로 겨울이 더 추워지는 상황에서 이런 방식은 점점 위험해지고 있었어요. 홋카이도에서만 17명이었지만 도쿄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보고되기 시작했습니다. 도쿄의 노인들이 많이 사는 구식 주택에서는 실내 온도가 10도 이하로 떨어져 노인들이 저체온증을 겪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일본 전역이 난방 위기에 직면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는 안 됩니다. 이번 겨울이 지나기 전에 수십 명, 아니 수백 명이 더 희생될 수 있어요. 저는 현장에서 돌아온 뒤 열린 긴급 대책 회의에서 목소리를 높였죠. 우리 일본 주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단열과 전체 난방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야 해요. 하지만 회사의 중역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기존 주택을 모두 개조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사람의 목숨보다 비용이 중요하다니요? 저는 그 자리에서 분노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더 죽게 두시겠다는 겁니까? 전국 뉴스에서는 연일 노인들의 사망 소식을 전했어요. 일본 정부는 임시 난방 시설을 마련하고 노인들에게 한파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피난소로 대피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집을 떠나기 싫어하는 노인들이 많았고 피난소도 난방 효율이 좋지 않아 실내 온도가 15도를 넘지 못했죠. 저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에는 차가운 방에서 숨진 노인들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저는 밤새 관련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일본의 기존 난방 시스템은 대부분 국소 난방에 의존했습니다. 코타츠는 테이블 아래에만 열을 제공하고 석유 히터나 전기 히터는 직접적인 복사열로 사람을 데울 뿐 공간 전체를 데우지는 못했죠. 에어컨 난방도 있었지만 에너지 효율이 낮고 전기 요금이 많이 나와 노인들이 자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집 전체를 효율적으로 데울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점이었어요. 그리고 그 시스템은 일본의 기존 건축 구조에도 적용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저는 밤새 각국의 난방 시스템에 대해 조사했어요. 유럽의 라디에이터 난방, 북미의 강제 온풍 난방, 그리고 한국의 온돌 난방. 새벽 4시, 저는 한 논문을 발견했습니다. 한국 전통 온돌의 열효율성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이었어요. 논문에 따르면 한국의 온돌 시스템은 바닥을 통해 열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공간 전체를 균일하게 데울 수 있으며 에너지 효율도 다른 난방 방식보다 30% 이상 높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온돌은 복사열을 사용하기 때문에 습도를 유지하면서도 따뜻함을 제공하여 호흡기 질환도 줄일 수 있다고 했어요. 이거다. 저는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바로 이런 시스템이 지금 일본에 필요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어떻게 이 시스템을 일본 주택에 적용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이었죠. 일본의 경량 목조 주택 구조와 한국의 온돌 시스템은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회사에 도착해 새로운 제안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 온돌 시스템의 일본 주택 적용 방안이라는 제목이었죠. 저는 기존 일본 주택에도 적용할 수 있는 변형된 온돌 시스템을 제안했어요. 바닥 난방 파이프를 설치하고 그 위에 얇은 모르타르층을 깔아 열전도를 돕는 방식이었습니다. 제 제안서는 회사 내에서 큰 논쟁을 불러일으켰어요. 외국의 기술을 그대로 도입하는 건 위험합니다. 일본 주택에 맞지 않아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라는 반대 의견이 많았죠. 하지만 저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결국 저는 회사의 지원 없이 혼자서라도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결심했어요. 제 저축금을 모두 털어 홋카이도에 작은 집 한 채를 사서 실험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이 집에서 온돌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한다면 회사와 정부를 설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그렇게 홋카이도에 작은 집을 구입한 후 본격적으로 한국의 온돌 시스템에 대해 더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수집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모았고 심지어 한국어를 번역기에 의존해가며 읽어야 했죠. 그런데 문제는 제가 이론만으로는 실제 온돌 시스템을 구현할 수 없다는 점이었어요. 실제 경험이 필요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도쿄에서 열리는 국제 건축 포럼에 참석했어요. 여러 나라의 건축가들이 모여 각국의 건축 기술을 교류하는 자리였죠. 그곳에서 우연히 한국인 건축가 박진호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서울의 유명한 건축 사무소를 운영하는 분이었어요. 저는 용기를 내어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의 다카하시라고 합니다.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온돌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제 말에 그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일본인이 온돌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이 의외였나 봅니다. 온돌이요? 네, 물론이죠.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박진호 씨의 목소리는 친절했습니다. 저는 일본의 난방 위기와 제가 온돌 시스템을 적용해 보려는 계획에 대해 설명했어요. 그는 진지하게 들어주었습니다. 다카하시 씨, 온돌은 단순한 난방 시스템이 아닙니다. 2000년 역사를 가진 한국의 생활 문화예요. 그는 차분하게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온돌의 원리는 구드이라고 불리는 바닥 아래 공간을 통해 열기를 순환시키는 건데 현대에는 온수 파이프를 이용하죠. 저는 그의 설명에 완전히 빠져들었어요. 박진호 씨는 휴대폰을 꺼내 온돌 구조의 도면과 실제 시공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온돌의 가장 큰 장점은 바닥에서부터 열이 올라오기 때문에 발부터 따뜻해지고 공간 전체가 균일하게 데워진다는 거예요. 또한 추결성이 뛰어나 한 번 데우면 오래 따뜻함을 유지합니다. 그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일본의 난방 방식과 비교했어요. 일본에서 주로 사용하는 코타츠는 테이블 아래만 따뜻하고 석유 히터는 직접적인 열기로 옷은 말리고 얼굴은 화끈거리게 하면서도 발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에어컨 난방은 천장에서 더운 공기를 불어내리지만 금방 위로 올라가 버려 효율이 떨어졌죠. 그런데 다카하시 씨, 온돌 시스템을 일본 주택에 적용하려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박진호 씨는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일본의 경량 목조 주택은 한국의 콘크리트 구조와 다르니까요. 그리고 바닥 높이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문제들이었어요. 그래도 저는 시도해보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추위로 죽어가고 있어요. 제 진심 어린 말에 박진호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렇다면 다카하시 씨, 제가 도울 수 있을 것 같네요. 다음 주에 시간이 되시면
홋카이도에 그 집을 한번 보러 갈 수 있을까요? 그의 제안에 저는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꿈에 그리던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 거니까요. 일주일 후 박진호 씨는 약속대로 홋카이도에 왔어요. 그는 제가 구입한 작은 집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일본 전통 가옥이네요. 바닥이 다타미로 되어 있고 기초 구조가 약해요. 하지만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호텔 로비에서 온돌 시스템 설계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어요. 박진호 씨는 종이에 여러 구조를 그려가며 설명해 주었습니다. 기존 다타미를 걷어내고 방수층과 단열재를 깐 다음 온수 파이프를 설치해요. 그 위에 얇은 모르타르층을 만들고 마감재를 올리면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일본의 건축 법규, 재료 수급 문제, 그리고 가장 큰 걸림돌은 시공을 도와줄 기술자를 구하는 일이었습니다. 일본에는 온도를 시공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거든요. 제가 한국에서 기술자 몇 명을 데려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진호 씨가 제안했습니다. 물론 비용이 많이 들겠지만 첫 번째 프로젝트니까 완벽하게 해야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망설였어요. 이미 집을 사는데 저축금 대부분을 썼는데 한국에서 기술자를 초청하는 비용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사람들의 목숨이 걸린 일이니 어떻게든 해내야 해요. 다행히 박진호 씨는 제 열정에 감동했는지 프로젝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주겠다고 했어요.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니까요. 그의 말에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계획은 곧 난관에 봉착했어요. 일본 건축관청에 온돌 시스템 설치 허가를 신청했는데 거절당한 겁니다. 기존 건축 법규에 맞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어요. 저는 관청을 직접 찾아가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이 시스템은 이미 한국에서 수천 년 동안 안전하게 사용되어 왔습니다. 게다가 현대식 온돌은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이에요. 하지만 담당자는 고개를 저었죠. 외국의 시스템을 그대로 도입할 수는 없습니다. 일본의 기준에 맞는 검증 과정이 필요해요. 그날 저녁, 저는 좌절감에 빠져 있었어요. 박진호 씨가 위로했습니다. 다카하시 씨, 관료주의는 어느 나라나 비슷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다른 방법을 찾아봅시다. 우리는 전략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공식적인 허가를 받기 전에 먼저 비공식적인 시범주택을 만들어 그 효과를 증명하는 거예요. 일본에서는 개인 주택의 내부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비교적 규제가 덜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제 집을 완전히 비밀리에 개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진호 씨가 한국에서 2명의 온돌 전문 기술자를 데려왔어요. 그들은 관광으로 입국했고 우리는 조용히 작업을 진행했죠. 작업은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먼저 기존의 다타미와 마루를 모두 걷어내야 했어요. 그 아래 목재 바닥 구조가 드러났는데 한국의 콘크리트 구조와 달라서 온수 파이프를 설치하는 방법을 새롭게 고안해야 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은 창의적인 해결책을 제시했어요. 바닥 목재 구조물 위에 얇은 철판을 깔고 그 위에 특수 단열재를 설치한 다음 온수 파이프를 고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특수 모르타르를 얇게 발라 열전도를 돕도록 했죠. 마지막으로 마감재로 얇은 나무 바닥재를 깔았어요. 작업이 한창일 때 이웃 주민들이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카하시 씨, 집에서 무슨 공사를 하고 계신가요?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새로운 난방 시스템을 설치하고 있어요. 한 이웃이 물었습니다. 혹시 그게 한국에서 온 사람들과 관련 있나요? 외국인들이 들어가는 걸 봤거든요. 저는 당황했지만 정직하게 대답했어요. 네, 한국의 전통 난방 방식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바닥 전체를 데우는 시스템이에요. 그 말을 들은 이웃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왜 하필 한국의 방식을 쓰시는 거죠? 일본에도 좋은 난방 시스템이 많은데요. 그의 말투에는 약간의 거부감이 느껴졌어요. 저는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온돌 시스템은 2000년의 역사를 가진 검증된 기술입니다. 에너지 효율이 뛰어나고 균일하게 집 전체를 데울 수 있어요. 무엇보다 히트쇼크의 위험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이웃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어요. 외국 기술에 의존하는 건 좋지 않아요. 일본의 기술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텐데요. 그의 말은 단순한 개인 의견이 아니라 일본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보수적 태도를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작업은 2주 동안 계속되었어요. 마침내 온돌 시스템 설치가 완료되고 보일러를 연결하는 날이 왔습니다.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시스템을 가동했어요. 처음에는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바닥은 여전히 차가웠죠. 걱정하지 마세요. 시간이 좀 걸립니다. 한국 기술자가 설명해 주었어요. 바닥 전체가 데워지려면 적어도 2~3시간은 필요해요.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만약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모든 투자와 노력이 물거품이 될 테니까요. 3시간 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바닥이 서서히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맨발로 바닥을 걸었을 때 그 따스함이 발바닥을 통해 온몸으로 퍼져나갔어요. 실내 온도계는 서서히 올라가서 20도를 가리켰습니다. 바깥은 영하 15도였지만 집 안은 봄날처럼 따뜻했어요. 성공했습니다. 모두가 기뻐했습니다. 저는 감격에 겨워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드디어 해냈다는 안도감과 기쁨이 밀려왔죠. 박진호 씨는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축하해요. 다카하시 씨. 이제 일본에도 첫 번째 온돌집이 생겼네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따뜻한 집에서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어요. 두꺼운 이불도 전기장판도 필요 없었습니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자연스러운 온기가 방 전체를 감싸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밤새 폭설이 내려온 마을이 눈에 파묻혔어요. 기온은 영하 20도까지 떨어졌죠. 전력 공급이 불안정해져 마을의 절반이 정전을 겪었습니다. 사람들은 추위를 피해 임시 대피소로 향했어요. 하지만 저희 집은 달랐습니다. 온돌 시스템은 이미 바닥을 충분히 데워놓아서 보일러가 잠시 멈추더라도 4~5시간은 따뜻함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저는 이웃들에게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 집으로 오세요. 여기는 따뜻해요. 처음에는 몇 명만 조심스럽게 들어왔지만 곧 소문이 퍼져 10여 명의 이웃들이 모였어요. 그들은 처음 맨발로 바닥을 밟아보고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게 뭐죠? 바닥이 이렇게 따뜻하다니. 저는 온돌 시스템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처음에는 한국의 기술이라는 말에 약간 경계하던 이웃들도 직접 체험해보니 생각이 바뀌는 듯했습니다. 특히 80대 노인 스즈키 씨는 감격해 하셨어요. 50년 넘게 일본에 살았지만 이렇게 따뜻한 집은 처음이에요. 발부터 따뜻하니 온몸이 녹는 것 같아요. 그날 밤 우리 집은 마을의 작은 피난소가 되었습니다. 이웃들은 바닥에 이불을 깔고 편안하게 잠을 잤어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아무도 감기 기운이나 관절통을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온돌의 효과가 증명된 순간이었죠. 뉴스에서는 그날 밤 홋카이도 전역에서 또다시 12명이 저체온증과 히트쇼크로 사망했다고 보도했어요. 하지만 우리 마을에서는 단 한 명의 사망자도 없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 더 큰 계획이 필요해요. 이 시스템을 널리 알려야 합니다. 박진호 씨도 동의했습니다. 다카하시 씨, 이제 시작에 불과해요. 한국과 일본이 함께 협력한다면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국적과 민족을 뛰어넘어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진정한 기술의 가치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저녁, 저는 처음으로 제 회사 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우리 집에 한번 와보세요. 제가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팀장은 의심스러워하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저는 간단히 대답했어요. 일본의 난방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저는 회사 팀장이 제 집을 방문했을 때의 표정을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영하 18도의 날씨였지만 저희 집에 들어서자마자 그는 코트를 벗었어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이었군요. 팀장의 눈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온돌 시스템의 원리부터 설치 과정, 그리고 에너지 효율성까지 모든 것을 설명했어요. 특히 우리 집의 전기 요금이 이웃들보다 30% 적게 나왔다는 사실에 그는 깊은 인상을 받았죠. 다카하시 씨, 이건 정말 혁명적입니다. 회사에 이 제안을 공식적으로 다시 올려보세요. 그 말에 용기를 얻은 저는 더 큰 계획을 세웠습니다. 박진호 씨와 함께 온돌 체험관을 열기로 한 거예요. 제 집을 개방해 사람들이 직접 온돌의 따뜻함을 경험할 수 있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몇몇 이웃들만 호기심에 찾아왔지만 입소문이 퍼지면서 방문객이 늘었어요. 특히 놀라운 건 80대 할머니 하나코 씨의 변화였습니다. 그녀는 매년 겨울이면 관절염으로 고생했는데 온돌 바닥에서 하루를 보낸 후 통증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들은 노인들이 더 많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신문에서 우리 집을 취재하러 왔을 때 저는 박진호 씨와 함께 인터뷰를 했어요. 이건 단순한 난방이 아닙니다. 생명을 구하는 시스템이에요. 그 기사가 나간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본 전국에서 문의 전화가 쏟아진 거예요. 하지만 모든 게 순탄했던 건 아닙니다. 일본 최대 가스회사인 니온 가스 시스템에서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다카하시 씨, 우리 회사가 개발한 최신 가스 보일러를 한번 써보시겠어요? 온돌과는 다른 방식이지만 충분히 효율적입니다. 그들은 제가 온돌 시스템 홍보를 중단하길 바랐죠. 저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사람들이 직접 비교하고 결정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가스회사는 아쉬운 표정을 지으며 돌아갔지만 저희 프로젝트는 계속해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또 한 번의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도쿄까지 영향을 미쳤어요. 도쿄의 노인주택에서도 사망자가 발생하기 시작했죠. 전국적으로 난방 대책에 대한 논의가 뜨거워졌고
저희 온돌 프로젝트도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지역 환경청의 담당 공무원이 저희 집을 방문했을 때 저는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이 시스템은 에너지를 절약하면서도 균일하게 집을 데울 수 있습니다. 일본의 겨울철 사망자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거예요. 그는 관심 있게 모든 설명을 메모했습니다. 몇 주 후 지역 환경청에서 발표가 있었어요. 지역 에너지 효율화 시범 사업에 온돌 시스템이 시험 대상으로 포함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작은 규모지만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순간이었죠. 박진호 씨와 저는 곧바로 일본 곳곳에서 시범주택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반대와 의심의 목소리가 많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지지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특히 일본의 젊은 건축가들이 온돌의 가능성에 열광했습니다. 놀라운 일은 2개월 후에 일어났어요. 제 이웃 마츠모토 씨의 아들이 직장 동료들과 함께 저희 집을 방문했습니다. 다카하시 씨, 부모님 댁이 너무 추워서 걱정입니다. 이 난방 시스템을 부모님 댁에도 설치할 수 있을까요?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저는 기꺼이 도움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의뢰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그 소문은 입소문을 타고 퍼져나갔죠. 처음에는 제 마을에서만 몇 건의 의뢰가 들어왔지만 차츰 인근 지역으로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도쿄에 사는 성인 자녀들이 홋카이도의 부모님을 위해 온돌 난방을 설치해달라는 요청이 많아졌어요. 아버지가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데 온돌이 도움이 될까요? 어머니가 작년에 히트쇼크로 쓰러지셨어요. 올겨울에는 안전하게 지내셨으면 해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은 뭉클해졌습니다. 저는 더 많은 분들을 도울 수 있도록 작은 사무실을 마련했어요. 특별한 회사가 아닌 그저 저와 박진호 씨, 그리고 한국에서 온 기술자 한 명이 함께 일하는 작은 공간이었죠. 하지만 그곳에서 우리는 일본 주택 구조의 온도를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접목할 수 있을지 매일 연구했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어요. 일본의 건축 자재는 한국과 달랐고 시공 방식도 달랐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시도했어요. 때로는 실패도 했지만 그때마다 더 나은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동네에서 단 3채의 집에만 온돌을 설치했어요. 아직은 시작 단계라 많지 않지만 앞으로 몇 채 더 설치할 예정입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진행하고 있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안전과 효율성이니까요. 가끔 저는 생각합니다. 왜 우리는 좋은 것을 받아들이는데 이렇게 주저했을까요? 단지 그것이 다른 나라에서 온 기술이라는 이유만으로 우리 일본인들은 얼마나 많은 겨울을 춥게 보냈을까요? 온돌이 처음 제안됐을 때 일본식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자존심을 내세웠던 날들이 이제는 부끄럽게 느껴집니다. 좋은 지혜는 어디서 왔든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을 저는 이제야 깨달았어요. 지금도 제 사무실에는 매일 전화가 옵니다. 우리 부모님 집도 따뜻하게 해주세요. 우리 마을 노인회관에도 온돌을 설치할 수 있을까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한 집 한 집,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동네 할머니 하나코 씨가 직접 찾아오셨어요. 작년에 첫 번째로 온돌을 설치해드린 분이셨죠. 다카하시 씨, 내 평생 이렇게 따뜻한 겨울은 처음이에요. 한국 사람들에게 고맙다고 전해주세요. 할머니의 주름진 손이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것은 단순한 난방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지혜를 존중하고 함께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던 거죠. 한국의 오래된 지혜가 일본의 현대적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문화와 지식에는 국경이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따뜻한 온돌 바닥에 발을 디디며 다짐합니다. 오늘도 한 가정이라도 더 따뜻하게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바깥은 여전히 추운 겨울이지만 이제 우리 집은 두렵지 않습니다. 한국의 오래된 지혜가 우리 일본의 겨울을 조금씩 따뜻하게 만들고 있으니까요.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추위 속에서 한국의 따스한 온돌이 일본을 구한다는 이야기가 인상적이셨나요? 일본 건축가가 한국의 오래된 지혜를 발견하고 자국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흥미로웠습니다. 한국의 전통 기술이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요즘 우리나라의 난방비 문제와 에너지 위기가 심각한데 온돌과 같은 효율적인 난방 시스템이 더 널리 활용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뭉클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 사연 주인공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언제든 저희 공식 메일로 제보해주세요. 오늘 들려드린 사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더욱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즐거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감동뭉클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